안녕하세요. 전국의 학생 여러분, 맹은지 선생입니다. 우리 계속 소설 부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소설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청준, 김유정, 황순원 선생님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이청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내용이 조금 지루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돌려 말하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바를 우회적으로 말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김유정 선생님의 소설은 굉장히 즐거웠죠. 그 이유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나가 굉장히 어리숙하고 어수룩하고 바보 같았기 때문인데 그런 화자를 우리는 신뢰성 없는 화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황순원 선생님의 대표작인 소나기도 있는데 학이라는 작품을 했었어요. 그래서 1950년대 이념의 갈등이 어떻게 극복되는지 황순원 선생님은 이야기하셨죠. 뭐로 극복을 한다고 했었죠?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전쟁을 극복해 본다고 했었죠. 이번 시간에 이제 이효석 선생님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최만식 선생님 그리고 그 다음에 현대수필인 법정 무소유를 하면은 이제 산문은 끝이 나요. 현대 산문은 끝이 나고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고전 문학에 들어갈 건데 이제 3시간이 남았거든요. 현대소설은. 현대소설에서 뭘 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요. 이번 시간에도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우선 소설에서는 갈래의 특징 알아두라고 했었죠. 산문이고요. 그 다음에 소설은 허구성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는 있는 소설 속에서 서술자라고 했었죠. 서술자가 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하는 서술자가 누군지 잘 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소설 속에 나라고 등장할 수도 있고요. 소설 밖에 등장할 수도 있고요. 소설 속에 있으면 1인칭, 소설 밖에 있으면 3인칭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용상 싸우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라고 했었죠. 어떻게 싸우는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데 사실 이번 소설은 그렇게 갈등이 엄청나게 크게 그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없지는 않으니까 어떤 갈등이 나타나는지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의 구성 요소 3가지 뭐라 그랬었죠? 배로 인사한다 라고 해서 배, 인사 3가지, 배경, 인물, 사건 3개 있었죠. 이 3개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특이하게 배경이 제일 중시될 거예요. 제목이 뭐죠? 메밀꽃 필 무렵이죠. 지금 119페이지인데 119.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그 시기 그리고 메밀꽃 그 밭의 느낌을 같이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서술자가 전하는 싸우는 이야기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내용부터 봅시다. 발단 부분 119 보면요. 우선 발단 부분의 발단 1에 이제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이 짐작이 되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름장이란 하고요. 여름장이란 지금 선생님이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이효석 선생님이고요. 이효석 선생님의 작품 중에서 메밀꽃 필 무렵이에요. 실제로 이효석 선생님 생가를 가면요. 그 메밀밭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생가 근처에 메밀전병, 메밀국수 이런 거 파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효석 선생님 덕분에 이 메밀꽃이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저는 그 이효석 선생님 생가를 가면서 그 근처에 그 그림 전시하는 곳 있잖아요. 거길 갔는데 거기에도 메밀꽃밭을 그림으로 그려서 전시해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 소금 뿌려놓은 듯이 꽃들이 다 하얘요. 안개꽃 알죠? 안개꽃을 다 깔아놓은 것처럼 되게 하얘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소금 같다, 눈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 모습을 이효석 선생님은 이렇게 배경 묘사를 할 거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보고요. 여기에는요 등장인물이 3명이 중요하게 나와요. 우선 기본적으로 허생원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이 허생원이라는 사람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 조선달이라고 나오고요. 밑에 쓸게요. 그 다음에 허생원과 조선달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동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요. 허생원과 동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어떤지
살펴보면 되고요. 왜 그런지 살펴보면 되고요. 다 얘기해 줄까요? 우선 이것은 5일장 알죠? 봉평장. 장과 관련된 얘기고요. 이들은 다 장돌뱅이라고 해서 이 장에서 저 장으로 옮겨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옛날에는 한 곳에 시장이 딱 있어서 그 시장에서 상인들이 계속 장사하는 게 아니라 하루는 봉평, 하루는 뭐 대화 이런 식으로 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5일마다 옮겨가면서 매달 1일은 봉평에서 그리고 매달 6일은 봉평에서 그 다음에 매달 2일과 7일은 대화에서 그 다음에 3일과 8일은 모란에서 이런 식으로 옮겨가면서 장사를 했어요.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장돌뱅이라고 하는데 이 장돌뱅이들이 이제 봉평장에서 끝내고 대화장으로 가면서 그 가는 중에 일어난 일들을 쓴 거거든요. 한번 봅시다. 우선 발단 부분부터 보이죠? 119쪽 갈게요. 여름장이란 시기 언제죠? 계절. 여름이죠. 여름의 장이란 애시당초에 글러 먹었대요.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장판은 벌써 쓸쓸하고 더운 햇발이 버려놓은 전휘장 밑으로 등줄기를 훅훅 볶는다까지. 지금 시기는 여름이고요.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 같아요. 쓸쓸하고 했었죠? 좋지 않은 상황이죠. 여름에 쓸쓸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더운 햇발이 등줄기를 볶는다. 어떤 느낌일까요? 여름에 엄청 더워서 등에 땀 나는 그 느낌 알죠?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름이고요. 공간은 장, 봉평장, 시장이고요. 쓸쓸하고 덥다고 했어요. 그 다음 갑시다. 마을 사람들은 거지반, 거의라는 뜻이에요. 거의 반 돌아간 뒤후 팔리지 못한 나무꾼패가 길거리에 궁싯궁싯거리고들 있으나 서깃병이나 받고 고깃말이만 사면 족할 이 축들을 바라고 언제까지든지 버티고 있을 법은 없다.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 지금 장돌뱅이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몇 명 있기는 하대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걸 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팔 게 없대요. 그 다음에 춥춥스럽게 날아드는 파리떼도 장난꾼 각다기들도 어린애들도 귀치 않다. 귀치 않다 빨리 발음해 봅시다. 귀치 않다, 귀찮다, 귀찮다, 귀찮다. 귀찮대요. 얼뚝배기 후 왼손잡이인 드팀전의 허생원은 인물 한 명 나오죠. 기어코 동업의 조선달에게 낚아보았다라고 했어요. 동업, 같은 일을 하는 조선달이에요. 그래서 지금 허생원, 조선달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허생원의 얼굴 생김새가 나와 있죠. 왼손잡이고요. 얼뚝배기래요. 얼뚝배기가 그 얼굴에 곰보처럼 그 여드름 자국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난 거. 그렇게 난 게 얼뚝배기인데 지금 허생원의 얼굴 그리고 행동이 묘사가 됐죠. 왼손잡이고 얼뚝배기라고 이거 잘 봐놔요. 여기까지 해서 지금 발단 부분인데 조금만 더 가고 선생님이랑 같이 허생원 정리를 합시다. 이제 허생원이 조선달을 꼬시는 거야. 왜요? 일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별로 없고 일도 안 되고 잘 안 팔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 거둘까? 그러자 조선달이 잘 생각했네. 봉평장에서 한 번이나 흐뭇하게 사본 일이 있을까? 여기서 사다는 옛날에 팔다라는 뜻이라고 보면 돼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은 봉평장이에요. 봉평장에서 한 번도 흐뭇하게 팔아본 적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있을까? 물어보는 거는요. 그 다음에 내일 대화장에서나 한몫 벌어야겠네. 지금 봉평장이고요. 다음날 대화장에 가는 거죠. 지금 봉평장이 여름 낮이죠. 여름 낮에 걷어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밤은 밤을 새서 걸어야 될걸? 달이 뜨렸다? 이런 식으로 하고 마무리가 돼요. 여기까지 발단 부분인데 잠깐 옆으로 와서 같이 봅시다. 119쪽이랑 같이 볼 거고요. 차근차근 봅시다. 우선 허생원과 조선달이 나왔었죠. 발단 부분은 원래 인물을 소개하고 전체 배경을 소개하죠. 이 허생원과 조선달은 장돌뱅이라고 했었고요. 여기서 허생원의 얼굴 생김새가 나왔어요. 우선 얼굴이 곰보였고요. 하나 더 왼손잡이라는 특성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잠깐 옆으로 와서 봅시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전체 구성을 살펴보면요. 이게 뭐 특별하게 엄청난 뭐 싸움거리, 갈등거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이 짧기도 하고요. 그래서 4단 구성으로 많이 나누는데 여기서 우선 발단 부분 보면요. 원래 인물하고 전체 내용이 소개가 되죠. 여기서는 우선 발단의 첫 번째에서는 어디죠 지금? 봉평장이죠. 배경은 봉평장이고요. 그 다음에 계절은 여름이죠. 봉평장 여름이라는 배경에서 무슨 일을 했죠? 인물은 지금 여기까지는 허생원과 조선달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19쪽의 발단일 바로 밑으로 갑시다. 바로 밑으로 가면요. 허생원에 대해서 묘사를 한 부분이 나와요. 갈색 부분으로. 한번 볼까요? 허생원은 계집과는 연분이 멀었다. 얼뚝배기 상판을 쳐들어내어 설 숙기도 없었으나 계집편에서 정을 보낸 적도 없었고 쓸쓸하고 뒤틀린 반생이었다. 충주집을 생각만 하여도 철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발밑이 떨리고 그 자리에 소스라쳐버린다.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봉평장의 여름이고요. 지금 허생원과 조선달이 나왔다고 했죠. 그리고 허생원은 어떤 사람이래요? 여자와 연분이 먼 사람. 거의 모태솔로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대요? 우선 얼뚝배기라서 그렇대요. 얼굴에 흉한 자국이 있어서 그렇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자가 먼저 대시한 적도 없었대요. 그래서 쓸쓸하고 뒤틀린 반생이었다라고 딱 대놓고 평가를 해요. 근데 충주집에 있는 그 주인 이름이겠죠. 주인이 충주집이라고 하나 봐요. 충주집을 생각만 해도 얼굴이 붉어지고 소스라쳐 버린대요. 충주집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봉평장 여름에 허생원이 충주집 생각하는 내용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충주집 문을 들어서자마자 동희를 만났다고 나와요. 동희를 만났는데 허생원이 열받았어요. 왜 열받았는지 한번 봅시다. 바로 술자석에서 짜장 정말 동희를 만났을 때 화가 나버렸다라고 했어요. 상 위에 붉은 얼굴을 쳐들고 계집과 농탕 치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다. 녀석이 제법 난질꾼 바람둥이였고 꼴사납대요. 그래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계집과 농탕이라니 그래서 동희 앞에서 책망을 했대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갑니다. 걱정도 팔자요 하는 듯 빤히 쳐다보는 눈망울에 부딪힐 때 얼결김에 따귀를 하나 갈겨줬대요. 어떻게? 지금 허생원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허생원이 지금 외모가 어떻대요? 못생겼대요. 그리고 여자랑 만나본 적이 거의 없대요. 왜? 본인의 외모에도 자신이 없었고 숫기도 없었고 여자가 먼저 좋아한 적도 없었고 근데 되게 어린애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막 술에 얼큰 취해서 바람둥이 짓을 한대요. 그럼 어떨까 허생원 입장에선? 화 나겠죠. 질투 나겠죠. 근데 이 허생원이 질투 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동희 뺨을 때렸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이 한 50쯤 된 사람이 20살쯤 된 사람한테 질투해서 뺨 때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동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뭐야 이 사람? 하는 표정이겠죠? 그래서 계속 봅시다. 120쪽의 두 번째 줄. 동희도 화를 쓰고 팩! 하고 일어서긴 하였으나 화났죠. 허생원은 조금도 동색하는 법 없이 마음먹은 대로 다 짓거렸다. 웬일이니? 봅시다. 어디서 주워먹은 선머슴인지 모르겠으나 너에게도 아비어미가 있겠지. 그 사나운 꼴 보면 마음 좋겠다. 계집이 다 뭐야? 나가거라. 그러나 잘 보세요. 한마디도 대거리하지 않고 하염없이 나가는 꼴을 보려니 도리어 측은히 여겨졌다. 다시 얘기해서 허생원은 동희에게 몹쓸 짓을 했잖아요. 뺨 때렸지, 잔소리했지. 근데도 동희는 대꾸도 안 하고 그냥 하염없이 그냥 축 쳐져서 나가더래요. 그러면 허생원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괜한 짓 했나? 내가 좀 심했나? 싶겠죠. 계속 봅시다. 그래서 얘기를 해요. 아직도 서름서름한 사이인데 너무 과하지 않았을까? 주대도 넘지. 같은 술손님이면서 아무리 젊다고 자식 낳게 된 것을 자식벌한 것을 붙들고 치고 닦아셀 것은 뭐냐? 충주집은 입술을 쫑긋하고 화가 나서 술 붓는 솜씨도 거칠었으나 조선달이 젊은 애들한테는 그것이 약이돼 하면서 얼버무려 넘겼대요. 그리고 너 녀석에게 반했지? 애숭이를 빨면 죄된다. 한참 법석을 떨었대요. 충주집한테.
너 동희한테 반한 거 아니야? 하면서. 그 다음에요. 담도 생긴 데다가 흠뻑 취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술을 많이 먹었대요. 근데 발단이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동희가 헐레벌떡거리며 황급히 부르러 왔대요. 여기까지. 허생원, 동희 그리고 조선달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선 정확히 허생원과 동희의 대립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둘 다 같은 장돌뱅이에요. 장돌뱅이고 봉평장에서 충주집에서 만났죠. 허생원은 동희를 뺨을 때리면서 혼냈어요. 근데 동희는 헐레벌떡 다시 왔어요. 왜 그런지는 이제 전개 부분에서 나오겠죠? 봅시다. 지금 전체에서 중요한 거는 결말 부분인데 이 결말까지 가면서 어떻게 전개가 되면서 결말이 가는지 보면 돼요. 한번 봅시다. 정확히 얘기하면요. 허생원과 동희는 사실 부자 관계래요. 부자 관계래요. 근데 여기서 대놓고 네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냥 은근히 얘가 내 아들일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너 엄마 어디 있어? 나도 한번 같이 가볼까? 이 정도의 말투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사실 이걸 보고선 아 둘의 관계가 이렇구나. 동희의 엄마가 허생원의 여자구나. 이렇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해봅시다.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생원 당나귀가 120쪽의 중간이죠. 생원 당나귀가 발을 끊고 야단이에요 부분이 있죠. 그러자 각다기들 장난이지 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짐승도 짐승이려니와 동희의 마음씨가 가슴을 울렸다라고 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허생원은 동희에게 뭐라고 했는데 동희는 생원에 있는 당나귀가 지금 큰일 났어요 하고 도와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서 각다기들, 그러니까 동네 어린애들을 혼내니까 동네 어린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봅시다. 우리들 장난 아니에요. 암놈을 보고 지 혼자 발광이지. 그 녀석 말투가 김첨지 당나귀 가버리니까 온통 흙을 차고 거품을 흘리면서 미친 소같이 날뛰는걸. 그 다음에 121쪽 꼬리 웃으어 우리는 보고만 있었다오. 배를 좀 보라지 하면서 깔깔 웃었대요. 그 다음 봅시다. 그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늙은 주제에 암샘을 내는 셈이야 저놈의 짐승이. 잘 생각해 보세요. 허생원에게는 뭐가 있대요? 나귀가 있대요. 근데 이 나귀가 혼자 미쳐가지고 발광을 했대요. 근데 왜 미쳐서 발광을 했나 보니까 여자 때문에, 암놈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애들이, 동네 애들이 이걸 보면서 막 비웃은 거예요. 아, 쟤도 늙은 주제에 암샘을 내네? 이런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허생원은 이 바로 직전에 충주집한테 반해가지고 동희한테 뭐라고 했죠. 막 뺨 때리고.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나귀가 그러고 있죠. 여자한테 정신 팔려서 막 발광하고. 근데 어린애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늙은 주제에 암샘을 내네. 늙은 주제에 여자 밝히네. 그러면 누가 찔릴까요? 허생원도 찔리겠죠. 내가 동희한테 뭐라고 한 것 때문에 얘가 이런 거 아니야? 하면서. 그래서 허생원이 찔려가지고 바로 보세요. 아이의 웃음소리에 채찍을 들더니 쫓았다. 그러자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쫓으려면 쫓지? 왼손잡이가 사람을 때려. 그래서 어린애들에게 당하는 재주는 없었다. 왼손잡이는 아이 하나도 흐를 수 없다. 채찍을 던졌다. 끝.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또 한 번 더 나오죠. 왼손잡이라는 얘기가. 근데 여기서 사실 선생님도 양손잡이거든요. 저도 양손잡인데 왼손잡이라고 해서 막 불구거나 안 좋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왼손잡이를 강조하려고 계속 왼손잡이 주제에 왼손잡이가 사람을 때리게 막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보면서 지금 벌써 왼손잡이란 글자를 3번이나 봤잖아요. 그쵸? 계속 보다 보면은 아 이게 중요하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지금 왼손잡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제 허생원과 동희의 관계도 나오고요. 나귀 얘기도 해요. 허생원은 나귀를 엄청 사랑한대요. 그리고 허생원과 나귀는 비슷하다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득팀전, 그러니까 옷감 파는 가게예요. 장돌림을 시작한 지 20년 되어도 허생원은 봉평장을 빼놓은 적은 드물었다. 왜? 충주, 제천 등의 이웃군에도 가고 영남 지방도 갔지만 강릉쯤에 물건 하러 가는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내를 돌아다녔다.
닷새만큼씩의 장날에는 달보다도 확실하게 면에서 면으로 건너갔다. 고향은 청주라고 말했으나 고향에 돌보러 간 일도 있는 것 같지 않나. 고향도 잘 안 갔대요.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 아름다운 강산이 그대로 그에게는 그리운 고향이었다. 고향이 제대로 없는 거죠. 떠돌이 생활이죠. 그 다음에 반날 동안이나 걷고 장터 있는 마을에 가까이 왔을 때 나귀가 울면 허생원은 가슴이 뛰었다. 젊은 시절에는 알뜰하게 벌어 돈푼 모아본 적이 있으나 사흘 동안에 털어버렸대요. 그 다음에 나귀까지 팔게 된 판이었으나 단념하였다. 그 다음에 전개 1의 마지막 문단 봅시다. 호탕스럽게 놀았다고는 하지만 계집 하나 후려보지는 못했다. 여자 하나 안아보지 못했대요. 계집이란 쌀쌀하고 매정한 것이었다.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신세가 서글펐다. 나에게 친구는 당나귀뿐이었다. 뭔가 슬프죠. 이 발단에서 전개로 가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구분을 해놓기는 했지만 전체가 그렇게 막 구분이 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전개로 가면서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요약적으로 젊은 시절을 얘기하죠. 그래서 전개 부분에 쭉 이야기하는데 우선 첫 번째 허생원의 젊은 시절이 어땠는지 왜 아직까지도 일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가 나와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거를 회상하면서 봉평에서 대화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는 중이에요. 길을 가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데 찬찬히 보세요. 허생원이 여자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건 아니래요. 딱 한 번 있었대요. 어쨌든 동희가 아들이니까 아들이라면 여자와의 인연이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딱 한 번 있었는데 한번 봅시다. 그렇다고 하여도 꼭 한 번의 첫일을 잊을 수는 없었다. 121쪽의 전개 2 시작입니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인연. 그래서 그 밑에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알 수 없어. 허생원은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낸대요. 조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실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실증을 내봤자 허생원은 시침이 떼고 계속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몇십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조선달 입장에서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십 번, 어떻게 보면 몇백 번인데 똑같은 얘기 계속 듣는 거야. 싫겠죠. 그래서 싫다고 해봤자 허생원은 얘기한대요. 봅시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갈색 부분 보이죠? 위에서 5번째 줄. 갈색 부분.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다 부분 보이죠? 이 부분에서는 전체 배경을 묘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배경 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살펴봅시다. 묘사. 이 글의 내용 전개 방법으로 바른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묘사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작품에서도 똑같은 이 묘사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봅시다. 122쪽에 위에서 5번째.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다. 머릿속에 상상해보세요.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여기까지. 지금 전체 내용을 상상하면요. 길이 산허리쯤에 걸려있대요. 그 다음에 주변은 다 메밀밭이래요. 소금 뿌린 듯이 막 있대. 거기에 하나 더 달빛이 착 비친대요. 되게 아름답죠. 서정적이고 고요하고 예쁘죠. 그 다음 봅시다. 이렇게 해서 쭉 가고 있고요. 바로 그 밑에 대화 부분만 봅시다. 장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주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을 했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지.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다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정말 밝으니까 좀 창피해서 옷을 벗으러 물방앗간으로 들어서지 않았냐?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쳤지. 봉평에서 제일 예쁜 여자 말이야. 팔자 있었나 보지. 아무렴하고 옆에서 추임새도 넣어줘요. 그래서 여기까지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데 결국 자기 자랑이죠.
나 여자 만난 적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는데 여기에서 과거 되게 옛날이래요. 되게 옛날에 장선날 밤이었는데 더워서 어디를 갔대요? 물레방앗간. 물방앗간을 갔대요. 거기서 누굴 마주쳤어요? 성처녀, 성서방네 처녀를 마주쳤대요. 그래서 지금 성처녀와 허생원이 물방앗간에서 만났어요. 그 다음 갑시다. 아무렴하고 담배를 빨았고요. 날 기다린 것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기다리는 논팽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었어. 왜? 성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서 다들 도망치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딸로서 걱정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이 많았대요.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련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울 때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네.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 첫날 밤을 보냈대요. 그 다음에 제천인가로 주랭랑 놓은 건 그 다음이었지? 라고 했어요. 성서방네 처녀가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대요? 제천인가로 갔대요. 정확하진 않아요. 그 다음 갑시다. 다음 장날에는 이미 다 없었다. 그래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었어. 라고 하고 끝나죠. 그러면서 전개 2의 맨 마지막에 옛처녀, 그 성서방네 처녀나 다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거꾸러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걷고 저 달을 볼 테야 라고 했어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는 그 여자만 바라볼 거야. 그 여자 아니면은 난 그냥 이 길 계속 걷고 이 일 계속 할래. 나는 결혼 안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기까지 전개 이 부분이에요. 젊은 시절에 호색한으로서 놀긴 놀았지만 여자 하나 후려본 적이 없었다고 했고요. 그러나 딱 한 번 여자를 안아본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서방네 처녀였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절정 부분 갑시다. 122쪽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산길을 벗어나니 큰 길로 튀었다. 동이도 앞서 걸었다. 앞으로 나섰다. 그 다음에 123쪽에 이제 충주집에서 이를 서로 사과를 해요. 그 다음에 위에서 네 번째 줄. 아비엄이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으나 제겐 아빠가 없어요. 피부치라곤 엄마 하나라고 했어요. 잠깐 앞으로 봅시다. 이 부분은 지금 절정 부분이고요. 절정 결말까지 있고요. 지금 동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허생원은 왼손잡이고요. 동이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 없이 엄마만 있는 게 말이 돼요? 뭐 돌아가셨든 아니면은 저 멀리 가셨든 아버지가 있으시긴 하죠. 근데 없대요. 뭐지? 돌아가셨나? 당초부터 없어요. 에이 하면서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정말이에요. 제천촌에서 어머 지금 아버지 없다고 그랬고요. 제천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쫓겨났죠. 달도 차지 않았다는 것은 임신을 하면 여자가 한 10달 정도 아기를 뱃속에 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달도 차지 않았다는 것은 제천에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애가 한 3-4달 있다 나와버린 거죠. 아니면은 뭐 7달 정도 있다 나와버린 거죠. 그럼 누가 봐도 그 남자의 애는 아닌 거죠. 그럼 그 남자의 집에선 쫓아내겠죠. 그렇게 해서 쫓아난 거야. 쫓겨난 거야. 이게 제천에서의 일이래요. 그 다음 갑시다. 고개가 앞에 놓인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내렸대요. 그 밑으로 문단으로 가서 고개 너머는 바로 개울이었다라고 했어요. 지금 동의의 이야기 잘 봐놓고요. 허생원의 이야기도 잘 봐놔요. 그 다음 갑시다. 옆으로 와서. 지금 이들은 어디에 왔죠? 개울에 왔죠. 이 개울을 일부러 작가가 설정한 의도가 있어요. 개울은 건너야 되니까 건너면서 뭔가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장마에 흘러버린 널다리가 아직도 안 고쳐져서 벗고 건너야 됐다. 그래서 그래 대체 기르긴 누가 기르고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의붓아버지 의붓을 얻어서 술 장사를 했죠. 근데 맞았어요. 맨날 맞았어요. 그리고 엄마는 말리다가 채이고 맞고 칼부림 당하고 했어요. 그래서 18살 때 집을 뛰쳐났어요. 그 다음에 아유 딱하네 라고 했고요. 물은 깊어 허리까지 찼대요. 그 다음에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라고 하니까 웬걸요? 봉평이요. 아비성은 뭐고? 몰라요.
그렇지 하다가 허생원이 발을 헛디뎠어요. 그럼 여기서 봅시다. 개울에서 허생원이 이것저것 묻다가 발을 헛디뎌서 실수를 했어요. 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허생원이 묻는 거 보니까 뭔가 묘하지 않아요? 원래부터 친정이 제천이었어? 아니요, 봉평이요. 아빠 성이 뭐야? 잘 몰라요. 이런 거 보니까 뭔가 허생원도 성서방네 처녀도 떠오르고 그 엄마가 이 사람?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 생각을 하다가 발을 헛디딘 거죠. 그쵸? 여기까지 짐작이 되죠? 그래서 동의의 내력을 쭉 듣다 보니까 허생원이랑 동의랑 혈연관계일 것만 같아요. 그쵸?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절정 부분이고요. 개울까지 왔는데 이렇게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갑시다. 앞으로 가서 원래 고향은 봉평이라는 말까지는 나왔어요. 그리고 허생원은 봉평에서 그 여자와 하룻밤을 지냈죠.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인데요. 지금 결말 부분이고요. 옷째 홀딱 젖었는데 엄마가 아빠 찾아 물어보니까 만나고 싶다고 했고요. 그래서 제천에 있다고 하니까 허생원이 기분 좋아 이러고 있었어요. 그 다음 갑시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주막까지 부지런히들 가세나 뜰에 불을 피우고 훗훗히 쉬어 나귀에겐 더운 물을 끓여주고 내일 대화장 보고는 제천 가자 하니까 생원도 제천? 오래간만이라 가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동의? 다시 얘기해서 동의랑 제천에 같이 갈래. 무슨 말이죠? 동의네 엄마를 같이 만날래. 옛 그녀, 내 첫사랑을 같이 만날래. 이거겠죠? 좋겠다. 나귀가 걷기 시작했을 때 동의의 채찍은 왼손에 있었다. 어머나! 왼손에 채찍이 있었다. 뭐죠? 동의도 왼손잡이라는 거죠. 사실 이 작품 때문에 과학적으로 많이 논란이 있었대요. 왼손잡이는 유전인 것인가? 근데 왼손잡이는 유전이 아니에요. 근데 소설이잖아요. 소설 안에서는 왼손잡이가 유전이라고 설정을 한 거죠. 됐죠? 그 다음 갑시다. 오랫동안 아둑신이 같이 눈에 어둡던 허생원도,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아무것도 안 보였던 허생원도 요번만은 동의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눈에 띄었다. 그 다음에 걸음도 해깝고 방울소리가 밤 벌판에 한층 청청하게 울렸다. 달이 어지간히 기울어졌다. 끝이에요. 여기까지. 그럼 무슨 내용일까요? 허생원이랑 동의랑 혈연관계이다. 라는 거죠. 다시 한번 옆으로 와서 정리합시다. 지금 허생원은 왼손잡이였고요. 동의는 아버지가 없다고 그랬는데 제천 그리고 봉평이 원래 엄마가 살던 곳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허생원은 봉평에서 성서방네 처녀를 만났어요. 그럼 이 둘이 뭔가 관계가 있어 보이죠? 거기에 동의도 뭐죠? 왼손잡이죠. 그럼 둘은 무슨 관계? 혈연관계, 부자관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됐죠? 근데 조선달은 이야기 들어주고 그런 부수적인 인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선달 외에 충주집도 나왔고요. 전체 내용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은데 대신에 갈등이 탁 나와 있지는 않아서 그것 때문에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혈연관계라는 것만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해봅시다. 절정 부분에서는 개울에서 허생원이 실수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는 누가? 허생원이 누구에게? 동의에게 어떤 마음을 느끼죠? 혈육의 정. 동의 같이 갈래? 라고 하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해서 전체 구성이 정리가 됐고요. 선생님이 배경묘사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배경묘사한 부분, 길은 산허리에 걸려 있었다 부분이죠. 전개 부분에 잘 표시해 놓고요. 그 다음에 핵심 정리부터 차근차근 해봅시다. 우선 단편 소설이면서 순수하죠. 순수 소설이고요. 서정적이고 굉장히 낭만적이면서 사실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1920년대 어느 여름날, 공간은 봉평에서 대화장터로 가는 길. 그 다음에 시점은 전지혁 작가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장돌뱅이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주제는 떠돌이의 삶을 그리면서 철우개정,
같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떠돌이의 삶 그리고 혈육의 정 이걸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까지 주제를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지금 장돌뱅이 생활을 하고 있죠. 떠돌면서 느끼는 가족애, 떠돌면서 느끼는 사랑, 떠돌면서 느끼는 나귀와의 친분, 떠돌면서 느끼는 부자관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갑시다. 구성은요. 배경, 인물, 사건 중심으로 보라고 했었죠. 우선 여기는 발단, 전개, 절정, 결말까지 되어 있는데 발단 부분에서는 인물과 갈등 관계에 대해서 나오면서 소개가 되고 있죠. 처음에 허생원이랑 동희가 그래서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마지막에 미안해지라고. 그 다음에 전개 부분에서는 허생원의 젊은 시절 회상되고요. 동희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가 나오는데 둘이 뭔가 겹치고 있죠. 그 다음에 절정 부분에서는 허생원이랑 동희의 관계가 밝혀졌어요. 부자 관계예요. 그 다음에 결말 부분에서는 허생원이 동희와의 관계를 확신하죠. 거의. 뭘 보고 그러죠? 왼손잡이. 왼손잡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 갑시다. 등장인물들이 어떤지 한번 찬찬히 살펴봅시다. 허생원, 동희, 조선달까지 있죠. 허생원은 어때요? 주인공이고요. 호탕하면서 서정적인 면. 첫사랑을 아직까지 기억하잖아요. 이것도 간직하고 있는 소박한 인물이다. 또한 성서방네 처녀와의 단 한 번의 인연을 잊지 못하는 외로운 인물이며 평생을 나귀와 함께 장돌뱅이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의 낭만적인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아온 인물이다. 그놈의 단 한 번, 단 한 번. 이거는 허생원 2번 죽이는 거 아니에요? 허생원은 딱 한 번 여자 만났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희 한번 봅시다. 동희는 잘생겼대요. 허생원과는 다르게. 행동에서는 본능적이지만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지극하고요. 성격이 소박하고요. 허생원의 친자식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 다음에 조선달은요. 허생원의 친구고요. 같이 순박해요. 장돌뱅이고요. 보조 인물로 허생원의 성격과 삶을 암시하는 인물이다. 아, 네가 이랬구나. 아, 얘가 원래 이래요. 이런 식으로 암시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특징을 보면요. 우선 여기 붙이자. 감각적인 묘사가 돋보여요. 감각적이에요. 감각이 뭐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감각이죠. 이런 시각적인 묘사가 특히나 돋보여요. 시각, 감각적인 묘사. 그 다음에 서사적인 진술 방식이라고 했는데 서사는 그냥 줄글, 산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전개 및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표출한다. 다시 얘기해서 대화로 성격, 심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서술자가 극중에 개입하여 이게 뭐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다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극중에 개입하여 허생원의 과거 행적 등 필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딱 해설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짧아진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해서 지금 124쪽의 핵심 정리랑 그 다음에 125쪽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126쪽으로 가면요. 126쪽 보이죠? 126쪽에 맨 마지막에 나귀와 허생원 부분 보입니까? 나귀와 허생원. 여기 보면요. 맨 마지막에 나귀 생각하다가 내가 아까 넘어진 거야 부분 보이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내가 실수한 게 내가 나귀 생각 잘못해서 그랬다고요. 이면적으로는 무슨 뜻일까? 나귀는 허생원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허생원을 빗대어 표현한 거라고 보면 돼요. 아, 내가 아들 생각하다가 그랬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나귀와 허생원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작품을 읽으면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인 배경 묘사가 중요한 메밀꽃 필무렵을 봤는데 116쪽의 첫 번째 작품에서 배경이 지니는 의미도 보이죠? 배경은 작품에서 서정적인 분위기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과거를 회상할 수 있게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정을 느끼게도 해주고요. 여러 기능을 해주죠. 그 부분만 조심해서 보시고요. 이번 시간에 지금 이효석 선생님의 작품을 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많이 긴 채만식 선생님의 소설을 볼 거예요. 그 긴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을 잘라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채만식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는 다음 시간에 보면 딱 알 수 있겠지만 우리 미리 읽어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줍시다. 여기까지 고생 많았고요. 마칠게요. 감사합니다.